가계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참 시장이 많이 빠졌네요.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았죠. 네, 종목들은 대부분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수급이 좀 의료 AI나 로봇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면서 그런 쪽으로는 또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바이오의 날이었습니다. AI 바이오의 날이었어요, 진짜. 네, 뭐 치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고. 네, 노보노디스크 시가총액 1위 된 걸 왜 한국에서 이렇게 축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어떤 생각도 드냐면 아침에 뭐 한국에서 계속 바이오 했잖아. 바이오 뭐 중하겠다, 정부 정책적으로 뭐 하고 뭘 조성하겠다, 뭐 그런 뉴스 계속 나왔었는데, 야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 네, 오늘 섬유의복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FNF가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로봇 AI도 좋았는데 중국 소비주들도 일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코스피는 0.7% 빠졌고 코스닥은 0.4% 빠졌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이렇게 뭐 많이 산 때도 없고 많이 팔 때도 없고 요즘은 하루 수급이 코스피가 순매수나 순매도가 1,000억 이내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거래 대금도 어제 20점 이하로 떨어지고 약간 침체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저는 침체인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약간 침체야. 네. 그리고 보험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해상, DB손보, 코리안리, 삼성화재 1, 2%씩 상승을 했고요. 서비스업에서는 현대오토에버와 삼성 SDS가 6%대, 4%대 상승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올라왔고 GKL과 롯데관광개발도 3%대, 1%대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도 1% 올랐네요. 철강금속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철강금속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남선알미늄이 7% 하락, TCC 스틸이 3%대 하락, 포스코 홀딩스도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조일알미늄, 포스코 스틸리온도 2%대 하락했습니다. 기계 섹터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이 뭐 일부 뭐 태양광 쪽은 뭐 신저가가 나오는 경우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CS윈드, 뭐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현대엘리베이터, 한미반도체, 한국카본, 두산에너빌리티 전반적으로 다 2, 3%씩 하락을 했고, 뭐 한미반도체는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가 전부 다 오늘도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받았죠. 네, 운수창고 업종도 1%대 하락했는데요. 제주항공이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도 1, 2%대씩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올라서 비용 문제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수급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도 항공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네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4%나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반납을 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포스코퓨처엠, 코리아서키트도 2%대, 3%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은 1%씩 나란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호재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쪽도 뭐 테일럿이 2공장 증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소부장도 오늘은 재미가 좀 없었네요. 한국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8월 달에 3.4% 전년 대비 상승을 했는데 예상이 2.7이었습니다. 2.7 대비 3.4가 나왔으면 예상치보다는 좀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월에는 2.3% 상승이었는데 물가가 당연히 뭐 미국도 반등을 했지만 뭐 한국도 반등할 거로 예상을 했죠. 다만 예상보다는 조금 더 크게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전기가스 수도비 요게 전년도에는 많이 낮았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요게 21% 정도 상승을 해서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 신선식품도 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참 요즘에 식품 물가들 많이 올랐다는 게 좀 체감이 될 정도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유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유가는 모든 거에 근원. 예를 들어 뭐 요즘에는 뭐 농사도 석유 없이는 못 져요. 기계 없이는 못 짓는 거니까 뭐 예전처럼 그냥 달랑 그 호미 하나 들고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9월달 수치도 낮지 않을 것 같다.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요즘에 뭐 휘발유 넣으려면 1,800원대도 뭐 많이 너무 흔해졌으니까 옛날에 1,300원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뭐 휘발유 안 넣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코어 CPI는 3.3%로 전월하고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3%대면 그나마 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은데 오늘 미국이랑 비교해서 그런지 그래도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좀 기저적인 될 가능성이 계속 높다 이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요즘 그렇습니다.
그게 참 요즘 하던 것 같아요. 국채를 매수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 순매수가 막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올해 네. 들어가지고 다들 내년도 금리는 많이 지금보다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는 있고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다 이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간혹 이렇게 각도기님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가 고물가가 좀 기조화되면 네. 지금의 기준금리 3.5% 뭐 좀 떨어지더라도 3%대 정도는 좀 오래 갈 네. 수도 있다 생각보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참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일단 사람 많이 모인 곳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채권에 사람 많이 모였어요.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채권에 사람 많이 모인 거? 일단 난 그냥 본능적으로 좀 사람 많이 모이면 좀 싫어. 저는 볼 경우가 없었죠. 이때까지 뭐 국채 투자에서 뭐 4% 이상 주는 시장 환경을 거의 전 처음 보는 그러니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저희 한때 뭐 신용 대출 막 7% 8% 쓰고 그랬어. 옛날에. 옛날엔요. 일반이었어 그게. 왜냐하면 기존 금리가 꽤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7, 8%뭐 당연하다고. 그리고 신용도 안 좋은 사람도 막 12%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네. 뭐 경제 성장도 좋고 뭐 사업하는 분들도 다 잘 되고 뭐 주가 지수도 막 한 달에 막 10%씩 1년에 10%씩 정도씩 올라주고 이렇게 하면 뭐 금리 뭐 6%대 신용금리 6%대도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환경이 아니고 물가만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경기도 좀 우리는 뭐 1%대 지금 초중반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되죠. 예. 계속 떨어지고 있죠. GDP도 다른데 한국은행은 그래도 2% 초반 보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뭐 1% 후반대까지 지금 눈높이를 좀 낮춰놓은 상태라서 그리고 자영업자분 너무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동산 빚이 이렇게 많아서는 불가능해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뭐 집을 이동한다고 이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대출을 한 7, 8억 이상 땡겨서 썼다고 생각해봐. 대출을 7, 8억 쓰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20억짜리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대출 7, 8억은 대략 5억 썼다고 생각해봐. 5억. 네. 5억 썼다고 생각하면 요즘 금리가 한 4% 정도 나오니까 1년에 2천만 원씩은 이자로만 갖다 그러니까 월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내는 180만 원, 200만 원 되는 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위축될 것 같잖아요. 돈 그렇죠. 쓰는데. 매월 160만 원대 이상씩 이제 이자로만 나가면 원금 상환까지 같이 생각하면 좀 많이 힘들긴 하겠죠.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다른데 쓸 거 못 쓰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진짜 잘하지 않으면 자영업은 진짜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 오늘 수급이 많이 쏠린 의료 AI 쪽 사실 사실 뭐 업종 전반에 관한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수급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노바 덕분에 이쪽 뭐 당뇨 뭐 한다 그러니까 확 바람 불고 뭐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이쪽으로. 네. 네, 일단 뭐 여러 종목들이 좀 오늘 상승했습니다. JLK, 아이센스가 지니너스까지 11%, 12%씩 상승을 했는데요. 아이센스는 9월달에 이벤트가 있어요. 국내 최초로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고 부르는데 네. 예전에는 BGM이라고 부르는 기존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손가락 찔러가지고 네. 피내가지고 혈당 측정하는 건데 이제는 여기에 패치를 딱 붙여가지고 알아서 수시로 나의 혈당을 이렇게 차트로 알아서 그려주는. 근데 네. 이거 차고서 수영도 해도 된대요. 네. 목욕탕도 가도 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당뇨 관리하기에는 환경이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하고, 네, 글로벌리도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업체인 것 같아요. 네. 네, 신제품 케어센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홈페이지 개설하고 이제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에는 당뇨 환자가 1억 4천만 명 있대요. 네. 국내 전 국민 수의 한 3배 되는 숫자가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네. 당뇨 환자만 지금 중국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시장인 것 같아요. 중국 시장 진출 모멘텀도 있습니다. 예.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제도 요거의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신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통과되면 이제 보험 등재하는 절차로 이렇게 가는데 네. 안전성 우려가 좀 적은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좀 유예하면서 좀 먼저 진입을 하게 하고 나중에 네. 평가를 하고 이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JLK의 뇌졸중 분석 솔루션 JBS-01K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제품인데 예. 요거는 현재 160개 병원에서 채택이 돼서 이제 채택이
이미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이제 상용화를 벌써 앞두고 있고요. 나머지 4개의 후속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비급여 적용이나 이제 뭐 상용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그 신의료 기술의 선진입 후평가 제도 개선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것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루닛은 어제 2조 넘는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오늘 안 빠지고 또 1.5%또 올랐어요. 대단해. 진짜 놀랐습니다. 네. 엄청 좋습니다. 근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지금 AI가?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의 실적을 만들어내려면 시간 꽤 많이 걸릴 텐데. 그렇죠. 이 루닛이라는 이 대장주가 위에서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기술력이 그렇게 딸리진 않은 것 같은데 시총이 루닛 비하면 너무 싸네 이런 생각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아, 이 바이오가 참 한번 붙으면 이렇게 쉽게 붙어. 이게 왜냐하면 주주하고 방향성이 같아요. 이 바이오의 대주주들과 기업 뭐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죠. 진짜 완전 간절히 바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금 조달이 되거든. 자금 조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오르기 간절히 바라서 소액주주하고 의견이 일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지 말이지. 그게 문제인 거지. 돈을 좀 벌었어. 근데 저렇게 시가총액 올려놓고 돈을 만약에 3, 4년 후에도 제대로 못 벌으면 그땐 진짜 심각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죠. 예. 뭐 그렇다가 떨어졌다가 또 이제 그런 기대감에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뭐 2차전지도 사실 07년부터 뭐 LNF 이런 종목들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급등했다가 아직 아닌가 봐 쭉 떨어지고 다시 또 한 몇 년 후에 또 급등했다 떨어지고 요거를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번에 이제 상승해서 좀 많이 안착을 한 상황이고 이제 실적을 좀 보여주듯이 뭐 이것도 비슷한 뭐 충분히 그럴 수 않을까. 충분히 뭐 매출이 한번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나오니까 순식간에 나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루닛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영업이익 목표를 5조 원으로 잡았잖아요. 좀 신기했어요. 네. 근데 그 실제 달성 가능하다면 지금보다는 시총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다만 2030년까지 먼 구간이니까 그 전까지의 뭐 눈높이에 따라서 실망하는 구간이 나왔다가 다시 뭐 기대하는 구간이 나왔다가 반복을 하겠죠. 그럼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별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작년에 기업 하시던 분이 올해 이런 불경기와 재고 증가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셨겠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작년도 중순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 큰 기업들조차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그렇게 나쁘지 않다. 순식간에 역사적 최고 재고 증가 이런 게 떠버리잖아요. 네. 기업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9월 11일에 기관 수요 예측을 시작을 합니다. 인기가 아무래도 많겠죠. 네, 글로벌 이제 탑3 협동 로봇 업체이고요. 공모 희망가 기준으로 시총이 1.3조에서 1.7조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2조 원대 정도 거론이 됐는데 뭐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북미나 이제 유럽 쪽으로 먼저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가 북미하고 유럽,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한국입니다. 네, 국가별로 이제 24년도까지 19년부터 24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두 자릿수인 곳이 중국, 독일, 북미, 남미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유럽, 이제 한국 나오는데 한국은 5.8%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은 16%, 독일 12%대, 북미도 12%대, 남미가 11%대.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좀 높은 국가에서 매출 비중이 좀 많이 포진하다 보니까 뭐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도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한국은 워낙 지금 기본적으로 로봇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동차 회사나 반도체 회사 가면 사실 사람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자동화돼 있고 다 로봇이지 뭐 그게. 그래서 한국의 이제 로봇 회사들 중에서도 북미 시장에다가 이 로봇 제품을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주가 상승이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450억, 영업이익은 130억 적자입니다. 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흔하죠. 아직 매출이 성숙이 안 됐네. 뭐 다 그렇죠. 예. 근데 나는 1조 3천억, 1조 7천억에서 몇 천억은 하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아직 아니구나. 금방 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는데 잘 되면 뭐.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뭐 1.7조 이렇게 받으면 모회사 두산이 지분 가치를 보면은 1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뭐 요거 반 할인하더라도 두산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올해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거 고려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인데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다. 뭐 지주회사 한화는 안 그런가요?
진짜 어디 한두 개야?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게 좀 험한 말씀. 산업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의 전체 자본시장과 자본시장에 의한 산업시장의 선순환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 하나가 회사를 좀 뺏기는 일이 있어야 돼. 지분 싸움 해가지고 누가 뺏겨.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SK잖아요. SK 주 지금 10몇만 원 하잖아요. 주식? 네. 13만 원 하잖아 지금. 14만 원인가? 하여튼 막 그것도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잖아요. 근데 얘네 옛날 8,000원 했어. 8,000원 하다가 소버린한테 지분 뺏겨갖고 회사 뺏길 뻔했지. 네. 그래 국민들한테 애걸복걸해가지고 겨우 버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산업 활동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편을 들어줘요.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거든. 그 편을 들어주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옛날 엘리엇이었죠. 엘리엇을 편드는 게 주주한테는 더 좋을 수 있었어요. 주주 가치만 따로 떼고 보고.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한국 산업 활동에 대한 그 평가를 되게 높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 편을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러지 말고 한 번쯤은 회사 뺏기는 데 있어야 돼. 대기업들이 대기업이든 어디든 회사가 좀 뺏기는 거야. 지분 싸움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시총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나오죠. 예를 들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1조 7천억 받는데 지분 가치 쭉쭉 고려하고 뭐 이러면 한 10조도 받을 수 있어. 10조 해야지. 10조 하면 지분 싸움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총알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잖아. 10조에서 먹으려면 5조는 들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최소한 그죠? 그러면 그 5조가 어디냐고. 싸움을 못 해요. 지분 싸움을.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회사도 1조 7천억이고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것도 2조 얼마인데 2조만 먹으면 시내 곳곳에 갈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있어. 백화점도 있고 막. 그잖아요? 와, 얼마나 좋아. 2조만 있으면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렇죠. 네. 계속 현금 흐름이 창출돼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한번 뺏기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못합니다. 언제쯤 올까요? 그런 날이. 좀 지주 회사들도 제 가치를 좀 받을 날이 언젠간 올 텐데. 모르겠어. 아직 조금 더. 내가 보는 이거 MZ 세대가 조금 주머니 돈이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MZ 세대들이. MZ 세대는 되게 정확하잖아 계산이 정확하니까 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얄짤없죠. 우리 위에 세대는 그래도 산업 일구느라 고생했는데 말이야 저분들 편 들어줘야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주식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좀 냉정해줘야 돼. 그래야 진짜 내가 보기엔 지주사 그럼 5배 10배 오를 주식 한두 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네. MZ 세대가 한 40, 50대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좀 빨리 오겠지.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는 못했잖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회사 하나 뺏겨봐. 그다음부터 대주주들이 어떡하지? SK가 대표적인 10배 올랐잖아 주가가. 근데 지금도 싸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 조치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죠. 유가도 상승해서 뭐 화학주들 오늘 많이 오르나 싶었는데 사실 중국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 보니까 유가보다는 뭐 중국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레거시 공정 화학은 지금 재고가 남아 도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아. 전반적으로 안 좋아 분위기. 네, 화학은. 네. 중국의 가동률이 높아져야 화학은 올라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섹터 투자는 그 인플레 초기에 그때 진짜 사이클 맞닥뜨릴 때 그때 한번 세게 해야 되고 그 이외에는 웬만한 사이클 때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인 것 같을 정도로 이런 시클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설비 증설 많이 하는 쪽은 쳐다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뭐 정유주들도 오늘 1%대 상승을 했고요. 항공주들은 뭐 유가 오르면 항공유 부양 부담 때문에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1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단체 여행 허용했잖아요, 중국. 네. 하반기에는 72만 명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배네. 네, 실제로 1월부터 7월까지 제주도 입국자 중에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국인 비중이 43%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사실 이제 제주도로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좀 기대가 돼서 오늘 뭐 파라다이스나 GKL,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FNF까지 오늘은 좀 상승을 했고요. FNF는 오늘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호재가 있나? 갑자기 뭐 재고가 소진이 됐나? 갑자기 외국인들이 MLB를 많이 사나?
봤더니 뭐 신규 브랜드 론칭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듀베티카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예전에 한국에서도 좀 출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패딩 제품이 막 100만 원이 넘고 굉장히 고가 타겟팅한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요거를 제2의 MLB로 키우기 위해서 중국 사업 쪽으로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2018년에 이탈리아의 이 아웃도어 브랜드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8월 중순에 상하이, 항저우, 칭다오, 시안, 창춘 이렇게 5개 도시에서 매장을 지금 오픈하고 내년 초까지 한 중국에서만 20개 정도 매장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점점 이렇게 퇴출해가는 분위기인데 FNF는 정반대로 중국 사업을 오히려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매출 비중 3분의 1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더 중국에 좀 올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글로벌 트렌드하고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가 좀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스파 브랜드 위주로 좀 많이 인기가 많고 이렇게 고가 브랜드들은 명품 소비는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화장품 쪽에서 봐도 이제 고가 타겟팅한 브랜드들은 좀 소비가 죽고 인디 브랜드들이 인기가 좀 많아지고 네. 뭐 명동 가서도 뭐 명품 매장들이 이렇게 백화점에서도 소비가 좀 줄고 백화점에 요즘에 20대 비중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대들이 좀 좋아하는 이런 좀 그 정도 가격대에 이제 브랜드들이 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요거는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과연 제2의 MLB 신화를 만들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이렇게 브랜드를 사서 한국에 인수해서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필라도 그랬고 제가 생각하는 건 한국은 브랜드를 못 만들어.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브랜드를 사서라도 좀 키우는 거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MLB가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없는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이 MLB 그거를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잖아. 그 저기도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그랬고 그 또 뭐지? 디스커버리. 그건 진짜 머리 잘 쓴 거지. 진짜 머리 잘 쓴. 없는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다른 분야에 있는 거를 그렇지. 스포츠 다른 분야를 분야에서 끌어왔으니까. 가져와가지고 마치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식이라는 게 각인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천지차인데 그걸 정말 잘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너무 뛰어난 전략 아니었느냐. 한국 기업이 이런 것.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거 한국산이야 대단해 안 되잖아. BTS가 특이한 거라니까. 그러면 사실 의류업체들도 BTS를 한번 브랜드로 네. 의류업체들이 안 되면 우리가 먼저 해볼까? 증시 BTS 각도기 뭐 이렇게. 네. 방탄 각도기로 하자 그냥. 방탄복기로 하시죠. 방탄 각도기가 괜찮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사실 그 수급 부담 때문에 참 좀 주가는 좀 탄력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전기차 인프라 확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급속 충전기 80% 의무화 법안을 지금 낸다고 하는데 네. 독일의 슐츠 총리가 어제 한 모빌리티 행사에서 이 독일의 전체 주유소의 80%가 150kW 이상 급속 충전 옵션을 가장 먼저 좀 제공하는 제도를 좀 의무화하겠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독일 내 공공 충전소가 9만 개 정도 있는데 2030년까지 100만 개 목표로 한다고 해요. 네.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환경부도 오늘 한국 환경부도 좀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를 좀 발족을 했고요. 뭐 학계나 이제 업계 전문가 한 30명 내외로 구성이 돼가지고 전기차 충전기 확대에 필요한 뭐 규제나 제도도 점검하고 보조금 지원 방식 등등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 목표는 2030년까지 전기차 123만 기, 충전기 123만 기 보급 목표를 달성을 목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독일보다는 목표가 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다 2% 내외 하락을 했는데 충전 관련 주들 뭐 휴맥스 홀딩스 오늘 7.5% 급등을 네. 했고요. 디스플레이텍 5%대 상승하면서 예전에 한번 충전 관련주들이 한번 막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네. 네, 다시 또 시작을 할랑말랑 하는 밑에서 좀 올라올랑말랑 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150kW면 얼마 속도가 좀 애매한데 우리는 이제 볼트로 다 하니까 나 암페어로 하니까 얼마 암페어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50 암페어라면 네. 충전 속도가 시간당 4, 32, 100, 한 200km 가까이 저기 충전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되게 빠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한국은 있는 것도 잘 고장난 게 많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사실 충전기가 인프라 제일 좀 가장 좀 절실한 인프라 아닌가요? 저는 네. 전기차를 지금 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충전이 불편해서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지방 갈 때는 확실히 느껴지고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집에서 집밥 먹일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지 여부, 그게 핵심이죠. 그게 없으면 골 때리는 거죠. 그게 있어도 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내가 다 해도 막 비켜달라고 전화 안 오고. 그렇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아침에 주차하는 자리에 하나씩 있으면은 딱딱 뭐 예를 들어 세 개 건너 하나면은 쉽잖아. 네. 그런 거는 그런 게 되면은 되게 쉽게 되죠. 사실은 퇴근해서 꼽아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뭐 하루에 뭐 왕복 뭐 200km, 300km씩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빨리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